자, 5월 1일 파이썬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판다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료 살펴보고 있는데요. 판다스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리즈 형태고, 두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 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 표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은 이제 각각의 그 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행들이 존재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요 단위요. 자, 이렇게 부르는 열 단위. 열. 이거를 컬럼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변수하고 좀 달라요. 뭐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단위. 이 줄 단위는 당연히 행이죠. 다른 말로 이제 로우라고 부르고요. 열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열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을 의미하는 게 이 한 줄을 통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제목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컬럼, 뭐 컬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이제 행에 대해서 한 줄 앞에 붙어 있는 제목, 얘네들은 특별히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리스트에서 말하는 인덱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판다스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큰 그 개요가요. 첫 번째가 데이터 전처리라는 걸 거쳐요. 데이터 전처리는 흔히 말하는 데이터 가공이고요. 두 번째는 전처리를 기반한 다음에 이제 그 기술 통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기술 통계는 합계, 평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 다루는 가장 흔한 그 통계값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기술 통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추론 통계라는 형태인데요. 이 기술 통계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면, 추론 통계는 이 현재 수집된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는 형태예요.
마지막으론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공하는 함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원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하게 가공하는 작업이에요. 이때 수행되는 작업들이요, 행이나 열에 대한 재배치 혹은 이름 변경,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원하는 것만 필터링해서 뽑아내거나, 거기에다가 행이나 열을 추가 삭제, 다른 데이터 프레임하고 합치는데 행 단위로 혹은 열 단위 혹은 행 단위로 합치고요, 집단별로 나누거나 뭐 이런 작업들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먼저 이런 작업들이 그 중요한 이유가요, 뭐 예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제가 양도 적고 그 다음에 항목들의 컬럼 이름이나 인덱스 이름도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사실 뭐 별로 가공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회사 개발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뭐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받으면은 이 컬럼이나 인덱스 이름들이 실제 변수, 프로그램에서 쓰는 변수 이름 같은 걸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은 여기 컬럼 이름들이 뭐 A1000, 뭐 B, A0001, A0002, A0003 이런 식으로 이상한 코드 값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형태로 온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엑셀 파일을 판다스의 리드 엑셀 함수랑 그 다음에 시리즈랑 넘파이는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이 모듈을 참조하고 리드 엑셀 함수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데이터를 처음 만나시면요, 첫 번째 작업이 일단은 각각의 행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 잡으세요. 여기서는 이름이 행을 대표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인덱스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set index 하면서 이름. 원본에서 이름이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해서 그 결과를 df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이 생기죠. 이름이 이제 인덱스로 설정이 되죠. 이 코드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파이썬하고요, 그 다음에 그 R,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파이썬하고 R에서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차이가 여기에요. R은 웬만하면 있는 인덱스도 없애요. 있는 인덱스도 일반 컬럼으로 바꿔서 처리하는데, 파이썬은 인덱스가 없으면은 굉장히 많은 처리들이 그 난해해지기 때문에 인덱스를 꼭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이 df라고 하는 객체를 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컬럼의 이름이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df죠. df.reIndex.
하고서 columns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이 컬럼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시면 순서가 재배치됩니다. 지금 여기서 원본은 변화가 없고요.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생성이 돼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학년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년은 삭제가 돼요. 재배치에서 재배치되지 못한 열은요. 행이 아니고 열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지금 DF를 가공해서 복사본을 반환받은 거기 때문에 원본 자체는 변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똑같이 reIndex 함수에 인덱스라는 파라미터, 인덱스가 요거죠. 이렇게 인덱스 파라미터에서 순서들을 쭉 나열해 주면은 행의 순서가 내가 지정한 대로 재배치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몇 개가 빠졌다. 그러면 빠진 애들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가 다 있으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다루실 때 그 원본은 웬만하면은 보관을 계속 하세요. 하다가 잘못되면은 원본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잘못된 데부터 이제 다시 이어서 하면 되는데 원본을 보관을 안 하면은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 있어요. DF는 한 다음에 다시 DF에다 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원본이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뭐 하나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해서 웬만하면은 원본은 항상 보관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거나 행이나 열의 이름을 바꿉니다. df.rename 컬럼스에다가 before after 형태로 컬럼의 이름들을 나열하시면 되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데다가 before after 딕셔너리 형태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컬럼이나 인덱스 중에 바꾸길 원하는 거 하나만 쓰셔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컬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설정했지 학년하고 성별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꾼 애들은 그대로 값을 유지하죠. 이렇게 원하는 것만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상한 암호값으로요, 이렇게. 컬럼 이름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진짜 원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용량이 되게 큽니다. 엑셀 파일이 지금 119메가예요. 엑셀이 지금 열기도 힘드네요. 파이썬은 이거 여는데 금방 여는데 엑셀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컬럼 이름들이 되게 알 수 없는 코드 값들로 되어 있고요. 개수 되게 많아요. B에 Q-Q까지 가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행도 되게 길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800만 건의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름 같은 거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거나 필요한 것만 뽑아내거나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자, 파일은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행이나 열에 대한 정렬입니다. sort values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국어 컬럼을 정렬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순차 정렬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공을 해요. 기본값은 fails고요. 인플레이스가 fails로 적용이 되면은 원본은 변화가 없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리턴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면은 복사본을 리턴하지 않고 원본에다가 즉시 반영합니다. 정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는 원본에 즉시 반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모든 함수들이 인플레이스 true라는 옵션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체감상 거의 70에서 80% 항목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원본에다가 직접 적용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넣었다가 이거 없어서 이거를 지원하지 않아서 에러 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 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인데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정렬 옵션을 이제 fails로 주시면 됩니다. true가 오름차순 기본값이고요. fails는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자, 만약에 정렬할 때 2개 이상의 열로 정렬할 때는요. 정렬에 필요한 열 이름을 리스트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어 점수 순으로 쭉 가다가 국어 점수가 동점인 게 있으면 수학 점수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국어 점수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효용성은 없습니다. 인덱스 이름 순으로 정렬할 때도 있어요. 인덱스 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특히 그래프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요. sort index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얘도 아까 사용했었던 정렬 옵션 필요하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스 true로 걸어서 원본에다 즉각 반영했습니다. 민철, 수연, 영희, 영수, 호영 이런 순으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된 거죠. 자, 지금 딱 25분인데요. 26분인데요. 요거 50분까지 한 15분 정도 5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단원 8시에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들인데 명령어하고 결과가 바뀌는 거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부터는 코드 한 줄 한 줄을 보시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제 자체가 나중에 비슷한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실 일종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50분까지 코드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렬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을 할 때는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 단위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 단위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단위로 뽑을 때는 그냥 원하는 거를 골라내면 되는 건데, 행 단위로 뽑을 때는 조건 검색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쿼리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서 조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국어열이 80을 초과하는 데이터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행 단위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관련된 기능들이 넘파이에서도 있었고 시리즈에서도 있었는데 표현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자연어에 가까워요. AND 조건일 때는 국어가 80을 넘고 수학이 80을 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AND로 처리하는 데이터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뽑아오는 거죠. 오어 조건 같은 경우도 그냥 오어라고 명시하시면 돼요. 그럼 국어가 70점 미만, 수학이 70점 미만인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자, 중간중간에 NaN이라고 보여 있는 거는요, 보이는 것들은 일부러 중간에 빈값을 좀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서 다른 기능 말씀드릴 때 또 쓰일 거라서요. 자, 이번엔 열 단위 필터링입니다. 이때는 필터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데요. 아이템스라는 파라미터에 내가 뽑아오고자 하는 컬럼들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원하는 것만 뽑아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아이템스라고 파라미터 이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리스트만 부여하셔도 결과 똑같긴 해요. 행 단위로 필터링 하는 거는 조건 검색이고요. 열 단위로 뽑아내는 거는 그냥 원하는 것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행 추가 삭제입니다. 행 추가입니다. 행을 추가할 때는 인덱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원본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복사본을 따로 만들지는 못해요. 자, 추가될 행의 인덱스 이름을 록이라는 이 필터 값을 통해서 적용하시고요. 값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자, 지금 모든 예제들이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원본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df. 자, 이게 지금 df거든요. 여기에서 정오라는 행을 추가하면서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서대로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정오가 들어갔죠?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진짜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이때는 뭐 대중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꼭 지켜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행을 추가하는 경우는 원본을 바로 바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 로딩하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학년 같은 경우에 처음 숫자값만 들어 있었는데 아까 문자열이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D타입스라고 확인하면 이제 각각의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학년이란 필드가 오브젝트로 나오는 거는 문자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숫자였을 텐데 아까 값이 잘못 들어가면서 문자열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는 나중에 집계할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값이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부터 다시 따라가야겠죠. 자, 원본 데이터 다시 불러오고 인덱스 이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 확인한 거였죠. df. 자,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서 원본이 다시 살아난 거 확인했고요. 이제 정호라는 이름의 행을 정상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순서대로 넣는 게 부담되시면은 값을 넣을 때 딕셔너리 타입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컬럼의 순서 상관없이 알아서 그 자기 거에 맞는 거 찾아가고요. 대신에 누락되는 값이 있거나 값의 수가 초과하면 에러 납니다. 깜빡하고 과학을 빼먹었다. 그럼 에러예요. 그러면 버전이 되면서 버전 업되면서 이게
NAN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바뀌었나 보네요. 전에 에러 났었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존의 행을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철수라고 하는 행을 철민이라는 행으로 넣어라 라고 하면은 행 하나를 완전하게 복사합니다. 보시면은 철수라는 행의 데이터를 철민으로 바꿔서 넣은 거죠. 완전 이렇게 복사가 돼요. 행을 삭제할 때는 드롭이라는 함수를 주시면 돼요. 자, 현재 지금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에서 철수를 지울게요. 그러면은 맨 위에 있던 철수 데이터가 삭제되고 없죠. 자, 추가할 때는 원본 자체가 변하지만 삭제는 결과가 반영된 새로운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지우실 때는 삭제할 그 행의 인덱스를 리스트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라고 확인하면요. 이게 그 행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에서 0번째 거라고 하면 결국은 철수라는 값만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인덱싱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결국 여기다가 철수라고 넣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수라는 이름의 행을 지우게 되는 거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전까지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쭉 가져와요. 이거를 여기다 지정하면은 결국은 이만큼을 다 지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번째 행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전까지 지우거나. 삭제하면서 삭제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을 리턴하는데 얘도 이제 인플레이스 true라고 주면은 원본 자체가 지워지고 원본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꼭 그 안전하다고 확인됐을 때만 사용을 하세요. 이번에는 열 단위로 추가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 형태로 갈 거예요. df에 한국사라고 하면 여기 한국사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면서 지금 6개 컬럼이죠. 6개 순서대로 값이 쪼르륵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값이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컬럼을 지정하면서 단일 값을 적용하면은 하나의 열에 전부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값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사회라는 값을 지정하는데 4개의 값을 넣어요. 근데 이때 인덱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철수, 영희, 민철, 수연. 이렇게 넣으면은 철수, 민철, 그 다음에 영희하고 수연이 없으니까 영희하고 수연은 버려요. 그럼 2개 값만 추가되겠죠. 이때는 나머지 값들은 전부 NAN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있는 값만 들어가고 없는 값은 빠지죠. 자, 위에 거를 좀 다시 볼게요. 자, 이게 한국사 2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값을 좀 부족하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에러 나요. 값이 부족하니까. 혹은 값을 넉넉히 줘볼게요.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럼 또 에러 나요. 시리즈 형태로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값의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가 납니다. 계속. 자, 시리즈로 넣을 때만 이제 값이 정상적, 값이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냥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평균이라고 해서 요 값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지금 필터 함수를 적용을 했는데요. 필터 함수를 적용한 이유가 필터를 적용 안 하면 성별 같은 경우는 얘는 평균 같은 걸 낼 수가 없는 형태의 값이에요. 문자열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평균에서 학생별 평균에 대한 컬럼을 하나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성별에 대해서 이거를 따로 필터를 안 걸면 성별에 대해서도 평균을 같이 내려고 하면 남자 더하기 98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집계를 하고자 하는 것들만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한국사투는 제가 아까 샘플로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제외가 됐네요. 그리고 학년 같은 경우도 숫자 값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줄 통째로 평균 내라라고 하면은 학년도 평균 산출에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을 내길 원하는 것들만 필터로 뽑아서 민, 평균, 썸, 맥스, 민, 합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아식스 1이라고 설정하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평균이 들어가죠. 일단은 합계를 내지 않고 필터만 걸면은 그 점수 값들만 이렇게 필터를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평균을 내면은 행 단위로 이렇게 평균을 만드는데 만약에 아식스 1을 빼면 자 먼저 이렇게 다시 필터한 결과예요. 아식스 1을 빼면 세로 방향으로 평균을 내요. 기본값이 아식스 0인데 아식스 0일 때는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아식스 1일 때는 X축을 뜻해요.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식스 값은 저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평균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결과라는 필드를 더 넣을 건데요 조건을 넣을게요.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80점이 넘어서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다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걸 잠깐 바꿀게요. 85점 이상을 합격으로 갈게요. 86점 이상을. numpy.where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조건을 주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참일 때 들어갈 값, 세 번째는 조건이 거짓일 때 들어갈 값. 이렇게 해서 필드에다 추가하면은 각각의 컬럼별로 그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부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근데 numpy.where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지금. 조건을 좀 더 다채롭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조건을 나열하세요. 리스트로 나열하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이 90 이상일 때 A, 80 이상일 때 B, 70 이상일 때 C, 그리고 나머지 조건 70 미만일 때 F. 그리고 이 조건들과 1대1로 짝지어질 값을 지정하세요. numpy.select라고 하면서 조건과 각 조건별로 부여될 값을 지정하시면 이게 이제 if, elif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점들이 쭉 부여가 되는데 지금 다 평균이 80 이상이라서 학점은 다 B로 나오네요. 자, 이게 열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값만 추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 따라 집계된 결과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열 삭제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df.drop 하면서 삭제할 컬럼을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 행 삭제 봤었어요. 아까 행 삭제를 봤었는데 드롭에 대해서 인플레이스를 넣을지 안 넣을지만 결정했었지 다른 조건 값은 없었거든요. 드롭 함수는 기본적으로 삭제하면 행 단위로 지우는 게 우선인데 축에 대한 파라미터를 아식스 1이라고 주시면은 이제 세로 방향, 즉 Y축에 대해서 삭제가 작용합니다. 사회라는 이름의 열을 지운 거죠. 요즘 이제 사회라는 이름이 없고요. 자, 영어, 세계사, 사회, 과학 4개를 지어볼게요. 그러면 지어진 게 아까보다 많죠? 아까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df. 컬럼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 열별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거 0, 1, 2, 3이죠. 그러면 영어를 지우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0, 1, 2, 3, 4. 아, 수학을 지우라는 거네요. 수학을 삭제했고요.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전까지 0, 1, 2. 국어부터 2, 3. 국어 영어를 지우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국어하고 영어가 삭제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코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게 많이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코드 실습하시면서 계속해서 원본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df를 이렇게 먼저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함수 결과를 봐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아까 필터 했던 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다 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공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화 결과물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지금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 이걸로 실습 30분은 좀 길죠? 네. 3교시 제가 10분만 땡겨서 할게요. 8시 50분에 시작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이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잠깐 10분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 좀 봐볼게요. 어, 김영배님,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8시 50분에 뵐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출력을 모두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얘기인데요. 앞부분은 그냥 자잘한 내용, 좀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것들 넣고요. 그 밑에는 데이터 프레임 병합입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다 엑셀 파일을 로드해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엑셀 파일을 로드한다는 건 제가 미리 데이터를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샘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수업 내용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이건 노가다죠. 그래서 일단은 노가다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샘플 데이터를 다 제 그 블로그 쪽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계속 조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써왔어요. 크롤링 같은 거 했을 때마다. 뒤에 점 to 엑셀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엑셀로 저장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내용 전체가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연 다음에 조합을 하건 원하시는 거를 걸러내건 그런 처리를 거쳐서 다시 엑셀로 재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파이썬으로 모든 사무자동화를 이야기하는 모든 수업의 근간이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데이터를 운운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내용은 엑셀 자료형을 내가 가공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면은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자, 엑셀 파일을 로드했어요. 아까 사용했었던 성적표 데이터인데요. 자, 성적표 데이터 로드해서 이제 위에 실행 안 했네요. 지금 여기서 넘파이는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df.count 데이터 개수를 셉니다. 각각의 열별로 정상적인 값이 몇 개 있는지 셉니다. 빈 값은 제외하고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은 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성격의 값들인 것들이 있어요. 성별이라던가 학년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범주를 갖고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열별로 한꺼번에는 안 돼요. 열별로 밸류 카운트라고 하면은 값의 종류별로 몇 개인지를 세줘요. 남자가 3건, 여자가 2건이다라는 뜻이죠. 자, 요번엔 이제 2개 엑셀 파일을 가져올게요.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머니라고 해서 매출 데이터입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고객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면에 있어서는 고객 번호별로 얼마씩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1001번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이 들어왔고요. 1002번이나 1003번 고객 같은 경우는 아예 매출이 발생을 안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지 함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2개를 줍니다. 그러면 병합을 합니다. 이때 병합 기준은요. 컬럼 이름이 똑같은 것들끼리예요. 1001번 둘리, 1001번, 1001번에 10,000원, 1001번에 2만원, 1001번에 3만원. 그러면 1001번 둘리 만원, 1001번 둘리 2만원, 1001번 둘리 3만원. 이렇게 조합이 돼요. 1005번 희동에 15,000원, 1006번 마이콜에 5,000원, 그 다음에 1008번 데이터는 없죠? 얘는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겹치는 데이터들만 병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기준 열을 통해서 겹치는 데이터만 조합을 하는 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하고요.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outer라는 값을 주면은요, 겹치지 않는 데이터들도 다 병합합니다. 1002번 도너 금액 없죠? 1003번 얘네들도 금액 없죠? 얘도 금액 없고요. 1008번 누군가가 10만원을 결제했는데 10만원인데 고객 데이터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는 데이터까지 싹 다 가져오는 거를 아우터 조인이라고 해요. 근데 용어 자체는 크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는데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 데이터가 레프트죠. 그러면은 고객 데이터 전부를 다 갖다 놓고
매출 데이터를 매칭되는 것만 갖다 찍어요. 일단 고객 데이터는 그대로 다 갖다 놓고 매출 데이터를 매칭되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라이트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매출 데이터를 전부 싹 갖다 놓고요. 고객 데이터 매칭되는 걸 갖다 붙입니다. 금액을 다 갖다 놓고 이 금액별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고객 번호 기준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아우터는 양쪽 거를 다 갖다 놓는 거고, 레프트는 왼쪽 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오른쪽을 갖다 붙이고, 라이트는 오른쪽 걸 기준 삼아서 왼쪽 거를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게, 병합을 할 때 1번 겹치는 것만, 이게 그냥 기본이고요. 2번 전체 병합이 아우터, 그 다음에 3번이 왼쪽 기준이 레프트, 4번이 오른쪽 기준, 이게 라이트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인데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볼게요. 자, 엑셀 데이터를 또 간단하게 머지 레프트 원, 머지 라이트 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샘플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기준이요.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값이 헬로가 14,000원, 헬로가 13,000원, 헬로가 300원 이렇게 있죠. 이거 두 개를 병합을 하면은 중복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조합을 만들어요. 헬로에 14,000원에 적립금 300원, 헬로에 13,000원에 적립금 300원, 월드 13,000원에 적립금 200원, 딱 요건데, 파이썬 15,000원에 적립금 500원, 파이썬 15,000원에 적립금 100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집니다. 헬로에 13,000원 이렇게 해서 적립금 있고요. 파이썬에 결제 금액이 15,000원에 적립금 500, 100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만든다고요.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엑셀 파일 상에 이 필드 이름이 기준이 되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만드시는 데이터가 필드 이름이 이렇게 딱 기준되는 게 있을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부서별로 엑셀 파일 이렇게 취합해갖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서마다 엑셀 양식이 다르면은 되게 난감해지죠. 자, 지금 요거는요, 두 개 부서에서 엑셀을 받았는데 같은 이름의 필드가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같은 열은 모두 키가 돼요. 그래서 고객명과 데이터 이게 두 개가 모두 키가 되는데 얘네들을 병합할 때 지금 이 데이터들은 용도가 다르니까 병합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병합 기준을 보통 키라고 불러요. 이럴 때는 on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준으로 삼을 컬럼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두 개를 병합할 때 고객명이라는 필드 이름으로 맞춰라 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럼 병합될 때 데이터 X, 데이터 Y 그런 식으로 프리픽스가 붙어요. 뒤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필드 이름을 좀 바꿔서 다시 잡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은요. 부서 간에 엑셀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필드 이름 아예 다 다르게 해온 거예요. 이름, 성명.
그럼 이거를 이제 영희는 국어가 87, 영어가 90, 철수는 국어가 91, 철수가 80 이렇게 맞춰주고 싶은데 필드 이름이 다르니까 얘네를 그냥 합쳐버리면 기준이 1도 안 나와요. 자, 이럴 때 왼쪽의 기준은 이름으로 삼고 오른쪽의 기준은 성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기준을 각각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 필드에서 이렇게 이름과 성명이 같은 데이터끼리 매칭을 시키는 거죠. 철수에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경우에 성명이라는 필드 혹은 이름이라는 필드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을 테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후속 처리를 한다면 r3.draw 영어를 지워라. 이거 replace true r3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영어를 지워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두 칸이라서 그냥 코드에다 넣습니다. 자, 이름이 영희하고 철수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87, 9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은 필드가 이름과 국어예요. 그래서 0, 1 이렇게 나오고요. 영희는 87, 철수는 91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이름이 인덱스로 쓰였어요. 영희, 철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죠. 90, 8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 컬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 이름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두 개를 머지할 때 왼쪽 거에서는 이름을 적용하고요. right index true. 오른쪽에서는 index가 true다.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은 일반 컬럼과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렇게 일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가 있는 건데 이름이라는 필드와 인덱스가 일치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병합한 거예요. 자, 그럼 양쪽에 둘 다 인덱스가 있을 때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병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레프트 인덱스는 참, 오른쪽 인덱스도 참. 레프트 인덱스와 라이트 인덱스를 모두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민철, 봉구, 민철, 철수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첩되는 데이터만 병합이 되니까 민철 데이터만 나오겠죠? 자, 이때 how를 outer라고 옵션을 줘서 다시 병합을 하면 이렇게 해서 봉구는 국어 점수가 없는 거고 철수는 수학 점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방법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뭐 행이나 열 단위로 조작하는 거, 필요한 걸 추출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한 거는 전부 열 단위로 병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모아서 열 단위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구조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양식을 배포해서 부서별로 전달했더니 어떤 부서는 5,000줄을 만들어 오고
어떤 부서는 12,000줄을 만들어 왔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줄로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른 파일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엑셀 명령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보면은 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파이썬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 과정. 결측치와 이상치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실무에서 결측치나 이상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엑셀 데이터 다루실 때도 결측치와 이상치를 알고서 얘네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9시 10분인데요. 요거 실습하시는데 제가 한 20에서 30분 좀 보고 있거든요. 빨리 하시면은 9시 반쯤에 끝나실 거고, 뭐, 일반적인 속도라고 하면은 제가 봐서 9시 40분에 마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9시 40분에 종료하시면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찍 끝나시면은 오늘은 뭐 9시 반쯤에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잘 갈무리 하셔서 핸들링 하시고요. 아직 우리가 개요를 보는 단계예요. 이것들이 종합됐을 때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자료를 잘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